2025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영적 시험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대만 출신의 예언가 천몽자가 남긴 이 충격적인 국운 예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서부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100일간의 어둠,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까지 모두를 아우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여정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한대만 남성이 지난 몇 달 사이 조용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천몽자. 하늘의 꿈을 본다는 뜻이다. 처음 그가 세간의 관심을 끈 건 2019년. 당시 그는 타이중 인근 산속 작은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극히 드물게 세상 밖으로 나와 한마디를 남겼다. 세 번째 해가 지난 후 해는 남쪽에서 다시 뜰 것이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만과 남아시아의 지정학이 바뀌며 남중국해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몇몇 지식인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 사람을 세상에 나올 인물이 아니었던 존재, 혹은 시간을 넘어선 목격자라고 불렀다. 천몽자가 진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2024년 말이다. 그는 대만의 한 불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은 채 바람 속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짧고 강한 어둠 속을 지난 후 다시 뿌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특별히 정치인, 대통령, 지도자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문장은 곧 이어질 계시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천몽자는 자신이 머물던 수도원을 떠났다. 그리고 대만 중부 수린의 고지대에 있는 오래된 석굴로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로 오직 일정한 수행 조건을 갖춘 이들만 입장할 수 있었다. 그가 12일간 그곳에 머물렀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전보다 더 깊은 침묵과 명확한 언어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밝아 보이지만 땅은 흔들린다. 겉은 고요하나 속은 불타는 해이다. 이 해는 단지 한 사람의 해가 아니다. 한민족 전체의 심장이 두 번 먹고 다시 뛸 해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지도자 윤석열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있다. 그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는 짊어진 운명을 다하면 떠난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조이다. 국가의 골격을 버티는 단단한 연결점. 그래서 그는 외부의 칭송보다 내부의 질타 속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25년 봄부터 정확히 3월의 셋째 주, 대한민국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힘에 휘말린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외교적인 것도 아니다. 국민 전체의 영혼이 흔들린다. 믿음은 약해지고 공포는 커진다. 시장은 흔들리고 지도자는 시험을 받는다. 비판이 아니라 절망이 시작된다. 나는 본다. 그 기간은 100일이다. 정확히 100일간 이 나라는 고요한 혼란 속에 빠진다. 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는 무너짐이다. 제도가 아닌 정신이, 체제가 아닌 신뢰가. 그 시기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붓다. 5월 첫 주 동쪽에서 일출이 흐려지고 남쪽에서는 이상 기온이 발생한다. 그 징후는 두 번째 계시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뉴스보다 낯선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다. 이유 없는 피로감, 반복되는 악몽, 해석되지 않는 불안. 이것은 집단 의식의 전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비범하다. 그는 정치가 아닌 계시의 흐름에 의한 존재이다. 그의 사주는 통치의 별이 아니라 연결의 별이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너지는 구조 위의 마지막 기둥처럼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시간의 문을 통과하면 떠나야 한다. 그 떠남은 패배가 아닌 퇴장이다. 그리고 나는 본다. 세 사람 모두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함께하지 않지만 결국 함께 서게 된다. 하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온 남자다. 그의 말은 적지만 강하다. 하나는 바다 가까이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처럼 흐르는 여자다. 그녀는 오래 외국에 있었다. 이 셋은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2026년 7월 한날 한시 하나의 조약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설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정치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 정당은 약화되고 지역이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흥분하지 않는다. 그보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행정은 바뀌고 국민은 권리를 다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100일간의 어둠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 어둠은 피할 수 없다.
도망치면 반복된다. 마주보면 지나간다. 예언이 끝난 후 천몽자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전한 말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만 덧붙였다. 나는 단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누가 그것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시간은 온다. 이후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그의 발언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술, 100일간의 어둠, 그리고 새 지도자의 출현은 앞서 리우 밍천이나 보리스카 같은 인디고 차일드가 말한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게다가 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한민족의 정신적 통일, 기억의 재결합,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는 표현이 은근히 담겨 있었다. 대만의 고지대 석굴에서 천몽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침묵을 깨고 한 가지를 더 전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지금과 곧 다가올 시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떠날 운명이지만 몰락하지는 않는다. 그의 자리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이는 길의 마지막 페이지다. 2025년 여름이 끝나기 전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단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게 된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윤의 운명은 시험받는 리더의 상징이다. 그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는 대중의 지지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정렬된 지도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가 떠나는 시점은 갑작스럽지 않다. 그는 2026년 이전 예정된 시간에 맞춰 스스로 물러난다. 퇴장은 선택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쓰여진 길 위의 이정표다. 그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니다. 다만 경계선 위에서 구조를 지켜내는 자다. 이 시점에서 천몽자는 그가 말하는 윤석열 이후의 시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나라에 닥쳐올 시련을 민족의 시험이라 표현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동시에 흔들릴 것이며 그것은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신 자체가 흔들리는 시험이 될 것이라 말했다. 2025년 4월에서 7월 사이 대한민국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국민적 회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체계, 가치, 질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분노는 터지지 않는다. 대신 침묵이 커진다. 이 시기 외교는 얼어붙고 경제는 더디게 하강하며 보이지 않는 불안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든다. 시장은 수치를 잃고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뉴스보다 더 빠른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 된다. 이 시험의 핵심은 분열이다. 국민은 나뉜다. 지역별, 세대별, 가치관별로 분리된 민족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잘못된 지도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나는 하나의 사람을 본다. 그는 과거로부터 자라났다. 1963년생. 냉정하고 날카롭다. 그의 야망은 그를 이끌었고 결국에는 그 야망이 그를 삼킨다. 그는 윤의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빠르게 부상하지만 그의 기반은 부실하다. 그의 몰락은 느리게 시작되어 2026년 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천몽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재편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정치란 단어는 낡은 옷이 된다. 대한민국의 기존 정당은 의미를 잃는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무너지고 국민은 기존의 구분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는 세 사람을 본다. 첫째, 사내 사람.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다. 경제를 다루던 자였고 높은 곳에 있었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으며 말수는 적지만 진실하다. 그의 오른쪽 눈썹에는 흉터가 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다. 둘째는 바다의 사람. 그는 남쪽에서 왔다. 3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은 그를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깊은 지혜로 이어졌다. 그의 말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웃을 때 눈이 완전히 감긴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사람이다. 셋째는 물의 여자. 그녀는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대중 속에 섞여 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다니며 말할 때는 상대를 직접 바라본다. 왼쪽 팔 안쪽에는 화상 흉터가 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셋은 원래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2026년 7월
한 사건을 계기로 한자리에 선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 정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천몽자가 묘사한 새로운 정치 체계는 지금의 정당 정치 권력 구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새 정치 구조는 두 가지 원칙 위에 세워진다. 하나는 시민 직접 참여, 다른 하나는 지방 분권의 강화. 기존의 국회의사당은 더 이상 모든 결정을 내리는 중심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더 이상 수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구조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정책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비판이 아니라 참여,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 이것은 단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신의 구조가 바뀌는 일이다. 그는 또다시 100일간의 어둠을 강조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어둠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다시 배운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정화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고통이라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기회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민족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은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험을 넘어선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지도자는 단지 얼굴이다. 시대를 이끄는 것은 국민이다. 이번에는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예언이 전해진 직후 대만과 한국의 일부 언론은 조심스럽게 천몽자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설명, 다음 지도자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 그리고 정치 구조 붕괴에 대한 경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의 흐름과 너무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천몽자가 말한 예언 가운데 가장 많은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일 것이다. 이 문장은 그의 계시 속에서 단 한 번 등장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물리적인 산으로 이해하려 했다. 어떤 이는 백두대간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과거 삼국의 영토를 떠올렸다. 그러나 천몽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것은 땅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다. 5개의 산은 한국인의 정신 속에 잠든 5가지 힘이다. 분열되었고 잊혀졌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다. 그 힘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립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천몽자가 말하는 5개의 산, 5가지 힘이란 무엇일까? 그는 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첫 번째 산은 정직이다. 이 나라는 오래도록 정직하지 않은 권력에 길들여져 왔다. 정직은 힘이 아니라 약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25년의 어둠을 통과한 후 국민은 정직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것이 지도자의 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산은 공동체다. 기술과 정보가 사람들을 연결한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엔 벽이 생겼다. 하지만 위기의 시기, 사람들은 다시 이웃을 보게 된다. 교회와 절, 동네와 시장, 마을회관이 다시 살아난다. 서로 돕는 것이 다시 최고의 가치가 된다. 세 번째 산은 기억이다. 한반도는 기억을 잊은 민족이다.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흘러간다. 그러나 2025년의 시험은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기억을 되찾은 민족은 방향을 갖게 된다. 네 번째 산은 믿음이다. 종교가 아닌 삶에 대한 믿음이다. 정치는 무너지고 경제는 흔들려도 국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은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섯 번째 산은 희생이다. 지금까지의 희생은 강요였다. 전쟁, 빈곤, 외세. 하지만 다가올 희생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야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통일은 계산이 아닌 용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용기는 희생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천몽자는 이 5가지 힘이 다시 하나로 정렬되는 시점을 정신적 통일이라 불렀다. 나는 물리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정신적 통일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국민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같은 미래를 그릴 때 남과 북은 먼저 마음에서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로 이루어진다. 북에서 오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에서 나온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언어, 노래, 의식, 이야기. 그것들이 다시 한국인의 꿈속으로 들어온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북을 낯설게 보지 않게 된다. 이유 없는 그리움이 시작된다. 천몽자는 이를 부활의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반도의 산맥과 지형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정치가 아닌 정신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2028년 한반도 중앙에서 빛이 솟아오른다. 그것은 기술도 산업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이 감정은 오랜 억눌림 끝에 터지는 눈물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다. 이 빛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 빛은 권력을 모으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나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때 나라의 중심은 더 이상 청와대가 아니다. 나라의 중심은 우리라는 말이다. 천몽자가 말하는 미래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물리적인 통일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 통일의 시작과 5가지의 재결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나라는 지도자를 바꿔서 바뀐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이 바뀔 때 바뀐다. 그리고 나는 본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몽자의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은 어조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정신의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천몽자의 예언은 단지 대한민국 내부의 변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깊고 넓은 시험은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이 나라는 고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된다.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자동으로 선택되지도 않는다. 이제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그는 2025년을 결정의 해라고 불렀다. 그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였다. 2025년 하반기 국제 정세는 예측을 거부한다. 미국은 동맹을 재조정하고 중국은 흔들린다. 일본은 침묵 속에 속도를 올리고 러시아는 더 멀어진다. 이때 한국은 외교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는 요구는 커진다. 그러나 그것은 덫이다. 진정한 선택은 누구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부의 기둥을 세우느냐다. 내부의 기둥이 약하면 누구와도 설 수 없다. 그 기둥은 정신이다. 천몽자는 이 시기를 정체성의 계절이라 불렀다. 국가는 물리적으로 분열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조각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구세주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한 명에게서 오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때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100일간의 어둠은 단지 경제, 정치의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가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쉬운 해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늪이다. 그는 이 시기를 통과한 후 한반도가 맞이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닌 영적 재구성이었다. 나는 본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정중앙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에너지.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오래 억눌려 있던 슬픔, 희생, 억울함이 정화되어 나타나는 희망의 감정이다. 이 감정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첫 공동체를 만든다. 그 공동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약속으로 세워진다. 누구도 혼자 이끌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는 정치 통일에 대한 언급보다는 민족적 기억의 복원을 강조했다. 나는 물리적 통일보다 더 먼저 다가오는 통일이 있다. 그것은 감정의 통일이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그림을 그리는 민족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정치 협상도 실패한다. 천몽자는 마지막으로 2027년을 전환의 해로 지목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동맹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자체 판단을 하는 국가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외교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식이 바뀌는 지점이었다. 2027년 한국은 중재자의 자리에 선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지만 긴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더 멀어지고 러시아는 문을 닫는다.
이때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 시기를 정의의 시대로 접어드는 문이라 불렀다. 불의를 참지 않고 불신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이 문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오직 지금의 국민들만이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를 바꾸는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 시작된다. 천몽자의 예언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2025년의 국운 예언은 단지 한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방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몽자가 남긴 이 계시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사명, 3명의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국민의식의 각성을 모두 관통합니다. 이 영적 계시의 끝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일입니다. 미국의 한 예언가가 2025년 한국의 대통령, 국운, 지도자의 등장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시기와 인물의 특징까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2025년 한국의 운세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맞이할 새로운 흐름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미국 남서부 척박한 사막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된 그의 명상은 이제 에크란카 내부의 소수 고위 그룹에서만 공유되는 영적 메시지로 이어진다. 그의 이름은 엘로이 지라엘. 엘로이는 수십 년간 예언 활동을 해왔지만 2024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발표한 그의 예언은 참석자 전원을 침묵시켰다. 그는 말했다. 동쪽에 있는 섬나라. 그곳의 문은 지금 닫혀 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온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고통 속에서 나온 언어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엘로이는 본격적으로 2025년 한국의 운세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엘로이는 2025년을 균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은 지금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는 마치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지도자들은 무너진 신뢰 위에서 말을 반복하고 국민은 피로에 젖어 있다. 하지만 균열이란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한 틈이다. 엘로이는 올해 하반기, 즉 2025년 가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 교체의 기류가 강하게 흐를 것이라 예언했다. 기존 정치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는 인물은 모두 거부당할 것이며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엘로이 지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 밖에서 태어난다. 정치의 언어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이상을 주장하지 않지만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황금의 말을 가진 자, 말이 아닌 파장을 지닌 사람이다. 수십 년간 고립된 자리에서 사람을 지켜봤고 이제 그 자신이 세상의 앞에 선다. 엘로이는 이어서 그 인물이 기술과 정신성을 동시에 품은 드문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에서의 경력을 가진 인물일 수 있으며 하지만 동시에 깊은 내면과 직관을 가진 자라고도 말했다. 그는 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들이 법보다 먼저 바뀌게 만든다. 이 부분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엘로이는 이 인물이 정당과 무관하며 시민들 속에서 스스로 지지층을 형성해 간다고 덧붙였다. 즉, 2025년 한국의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대변인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등장 시기와 징조. 엘로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월의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멈출 것이다. 그 직후 동쪽에서 온 자가 자신의 입을 열 것이며 사람들은 마치 기억에서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의 첫 등장은 방송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방송이 아니라 침묵이란 표현은 그가 기존 언론 매체나 정치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등장할 것을 암시한다. 엘로이는 그 인물이 직접 선언하거나 연설을 통해 등장하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건과 소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엘로이가 남긴 묘사를 종합하면 이 인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50대 초중반 남성, 정치권 외인물, 정신적 직관력이 강하며 말을 적게 하지만 파장이 큼, 혼란 이후 국민의 집단 무의식이 그를 지지, 기존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2025년 점차 부각됨. 엘로이는 이 지도자의 등장을 두고 한국 국운의 전환점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라는 지금 문턱에 서 있다.
부의 축적은 끝났고 이제는 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지혜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한 명의 통로를 통해 온다. 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기술 중심국가에서 정신적 중심국가로 이행하는 시발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혼란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때 사람들은 조직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엘로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질서 재편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면서 그 시발점에 이 지도자의 등장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가 엘로이 지라엘이 밝힌 첫 번째 예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는 2025년 한국의 대통령이나 단순한 인물 예언이 아니라 한국 국군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핵심적 단서로 해석됩니다. 엘로이 지라엘은 2025년 한국의 미래 예언에서 단순한 인물 예측을 넘어 한국 사회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경고를 남겼다. 그는 두 번째 예언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나라는 오래전부터 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은 세 개가 모두 잠겨 있다.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벽화일 뿐이다. 그리고 곧 하나의 입이 깨어날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 나온다. 이 예언은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엘로이는 그것을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세 분야에 대한 예언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세계에 잠긴 문, 정치, 언론, 교육. 엘로이는 2025년 한국 사회의 본질적 위기를 세 가지 분야에서 짚었다. 그는 이 셋을 각각 문이라 부르며 기능은 있지만 목적을 잃은 구조물이라고 지적했다. 1. 정치의 문, 진실 없는 전쟁터. 엘로이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많고 토론은 넘치며 선거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진실은 그 문을 통해 오지 않고 오히려 진실은 문 밖에서 쓰러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정치적 언어는 더욱 격해지고 서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으로 구성된 정치쇼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점점 피로해지고 누구를 지지해도 실망만이 돌아오는 구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엘로이는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을 이용하는 구조로 퇴화한다고 진단했다. 2. 언론의 문, 소음 속의 침묵. 그는 이어서 언론을 두 번째 문이라고 표현했다. 그 문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러나 그 문은 침묵을 만들어낸다. 말은 많고 정보는 넘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소음 속에서 죽기 때문이다. 엘로이는 2025년 한국 언론이 기록적인 신뢰도 하락을 겪으며 국민 다수가 언론을 피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3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와 결탁된 언론의 반복된 조작과 왜곡이 국민의 정보 해독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교육의 문, 내용 없는 암기, 기준 없는 평가. 엘로이는 마지막 문을 교육이라 했다. 그 문은 가장 오래된 문이다. 그 문은 수많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만들지만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그 문은 기억을 교육이라 부르고 성적을 인생이라 말한다. 그는 2025년 이후의 교육이 여전히 구시대적 시험 위주로 머무르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교육의 붕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본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깨어난 입, 말이 아니라 울림으로 시작되는 진실. 세 개의 문이 잠긴 뒤 엘로이는 하나의 입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입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의식, 즉 국민 내면에서 깨어나는 통로를 의미한다. 그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울림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느 날의 침묵, 익명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번져간다. 엘로이는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고 사람들 스스로가 진실을 찾는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 보았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이 입의 개방과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그 입은 곧 그 자의 입이 된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한다고 느낀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파장이다. 즉, 앞서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말이나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등장은 이 깨어난 입의 상징이며 사람들이 더 이상 뉴스나 정당, 교육 시스템이 아닌 인물의 진동으로 진실을 감지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결론, 구조의 붕괴는 새로운 지표의 시작. 엘로이는 이 예언의 마지막에서 말했다. 이제 문을 부수려 하지 마라. 문은 오래전에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입은 깨어났다. 이제 말이 아니라 울림으로 세상은 다시 쓰여진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시스템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의 흐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단언했다. 그 진실은 언론이 전하지 않고 정치가 보호하지 않으며 교육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엘로이는 이것이 2025년 한국의 진짜 구군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그 해의 후반기부터 이 울림은 멈추지 않고 확산된다고 말했다. 엘로이 지라엘은 2025년 한국의 운세를 말하면서 국경을 넘는 변화를 반드시 함께 언급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북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2024년 말 자신의 기록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만나야만 한다. 3번의 접촉이 있다. 처음은 긴 침묵 위에서, 두 번째는 이름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눈 덮인 평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때 오래된 벽은 안에서부터 갈라진다. 이 짧은 예언 속에 엘로이는 2025년 한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질 비공식적이고 결정적인 접촉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단지 외교의 영역을 넘어 북한 내부의 본질적 균열과 체제의 움직임까지 예언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접촉. 긴 침묵 위에서. 엘로이에 따르면 첫 번째 접촉은 2025년 상반기 말 5월에서 6월 사이 제3국을 통해 조용히 이루어진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외교 문서도 없고 성명도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그날 이후 자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되었음을 느낀다. 이는 실무급 또는 정보라인에서의 비공식 협의를 의미한다. 엘로이는 이 시기를 긴 침묵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접촉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미국조차 명확히 개입하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때의 대화는 어떤 합의나 문서도 남기지 않으며 오직 상호 간의 변화 의지 확인에 그친다. 하지만 바로 이 접촉 이후 북한 내부에서 처음으로 방향성이 흔들리는 징조가 발생한다고 한다. 두 번째 접촉. 이름 없는 공간에서. 엘로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만남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지도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북쪽의 흐름은 분명히 변한다. 그것은 내부에서의 파열 그리고 권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다. 이 예언은 두 번째 접촉이 2025년 8에서 9월경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엘로이는 이 만남 이후 북한 내부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엘리트층의 이탈, 고위층 망명, 권력 내부의 공개 반발 등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북쪽 내부의 미세 균열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다. 그들은 이 만남 이후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묻기 시작한다. 엘로이는 이 시기에 한국 내부에서도 북에 대한 정보가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했으며 그 침묵은 불길함이 아니라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세 번째 접촉. 눈 덮인 평원에서. 엘로이가 말한 세 번째 접촉은 2025년 11월 12월 사이 북쪽의 눈 덮인 지역, 즉 중국 북한 접경지 혹은 강원도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는다. 단지 앉아있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끝을 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평원은 더 이상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무너지는 벽이 된다. 이 세 번째 접촉은 이미 대화보다는 결단의 시점이다. 엘로이는 이 접촉을 기점으로 북한 내부에서 중앙권위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단정했다. 즉, 외부의 개입 없이 북한 스스로의 내부 균열로 인해 기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변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지는 구조. 엘로이는 북한의 변화를 외부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 자정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많은 거짓을 쌓았다. 그러나 그 거짓은 이제 그들 자신을 향한다. 그리고 진실은 망명자가 아닌 남은 자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엘로이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의 반란 또는 대중적 이탈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계획된 통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무너짐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역할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북의 재편, 통일의 가능성. 엘로이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뤘다. 그는 직접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강이 만나면 처음엔 혼탁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흐름이 된다. 이제 남쪽은 준비해야 한다. 단순한 흡수나 동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통합이다. 즉, 2025년부터 시작되는 북의 균열은 2026에서 2027년 사이 본격적인 체제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시점에 한국 내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
엘로이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남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말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쪽의 한 사람은 그에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것이 다리의 시작이 된다. 엘로이는 이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북의 내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접근이 기존의 모든 외교 전략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했다. 이로써 엘로이 지라엘의 세 번째 예언, 북한과의 세 번의 비밀 접촉과 내부 변화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단지 한반도의 미래 예측이 아닌 한국의 국운과 세계적 위상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흐름으로 간주됩니다. 엘로이 지라엘은 항상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나라는 작지 않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 크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2025년 이후에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닌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 그리고 세계적 가치 재편의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가 말한 동방과 북방의 가치 동맹은 단지 지정학적 연합이 아니라 인류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상징적 연합이다. 서구 중심의 붕괴. 시대가 끝나고 있다. 엘로이는 2025년부터 서방 중심 질서의 균열이 본격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지식은 넘치지만 방향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삶은 메말랐다. 더 이상 돈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기 시작한다. 엘로이는 물질 중심, 경쟁 중심, 개인 우위 질서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세계는 이제 정신적 균형, 관계 중심, 공동체적 가치로 전환될 필요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 흐름의 시작점이 동방 그리고 북방의 몇 나라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 몽골, 폴란드. 엘로이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나는 한민족, 하나는 대초원의 민족, 하나는 중세의 상처를 견딘 민족. 이 셋은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들고 일어선다. 그가 말한 셋은 각각 한국, 몽골, 폴란드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오랜 외세의 압박을 겪은 역사, 정신적 전통과 현실적 기술이 공존하는 사회, 기존 강대국 질서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노선. 엘로이는 이 셋이 군사적, 경제적 동맹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 가치 연합으로 연결되며 세계적인 가치 전환에 대한 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위치, 실용과 직관이 만나는 나라. 엘로이는 2025년 이후 한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나라는 손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곳이다. 기술이 인간을 떠나지 않고 교육이 사람을 낳고 정치는 국민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을 기술과 영성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AI, 디지털 산업, 정보기술 등이 발달한 한편 무속, 선, 명상, 불교적 직관이 일상 속에 살아있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엘로이는 이 두 성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융합될 때 그것이 세계가 따라오게 될 새로운 문명 공식이 된다고 했다.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한국 모델. 엘로이는 한국이 제안하는 세계적 가치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는 공동체에 기반해야 하며 외형보다 내적 안정이 우선이다. 정치는 지시가 아니라 설득이어야 하며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한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라 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앞서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있다. 엘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나라는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이제는 결정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쟁도 돈도 표도 아닌 공감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시작되는 곳은 동쪽 바다 위 푸른 산과 회색 강이 있는 그곳이다. 그는 한국의 국운이 이제 선택받는 시대에서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는 순간에 들어섰다고 단언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에크랑카 소속 미국 예언가 엘로이 지라엘이 남긴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의 전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언 속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는 시점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 꼭 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며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임박한 사도인의 2025년 한국 운세 4가지 예언. 그는 조용히 나타난다.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도인이라 불렀다. 칼을 팔되 돈을 받지 않는 자. 대금을 거부하고 미래의 어느 날 다시 나타나 수금을 요구한다는 외상칼 장수. 하지만 칼은 핑계였다.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언제나 예언이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의미심장한 참어였다. 그 예언은 당장의 해석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점쟁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도인이라 불렀다. 중국 송나라 이후 농촌을 떠돌며 칼과 가위를 파는 행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칼을 외상으로 주고 단 한마디 말만 남겼다. 눈이 내리면 다시 오겠소. 다 살아있으면 그때 값을 받겠소. 이처럼 사도인이 남긴 말들은 비유적이고 시적이었다. 누구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지만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뒤늦게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가의 길을 걷는 자라 했고 귀곡자의 후계라 자처했다. 김운둔갑에 능하며 천간지지와 하늘의 운행을 읽을 줄 안다. 2020년 하남성 신년. 한 사도인이 나타나 두 자루의 식칼을 팔며 말했다. 올해는 수금하지 않겠소. 내년 살아남아 있다면 그때 값을 내시오. 이듬해 2021년 7월 하남성은 대홍수로 잠겼다.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공식 발표는 단지 수십 명. 사람들은 그 수치를 믿지 않았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작년 그 노인 그 말이 이거였어. 2022년에는 더 기이한 일이 있었다. 호북성 대별산 근처 홍안현과 신현 경계에 살던 한 농민이 2021년 여름 칼을 사러 나온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말했다. 내년 8월 여름에 눈이 내리면 다시 와서 수금하겠소. 눈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잊으시오. 사람들은 비웃었다. 8월에 눈이 내릴 리 없다. 하지만 2022년 8월 그 지역에 실제로 눈이 내렸다. 이 일은 인터넷에서 크게 회자되었다.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증언은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2025년 사도인이 다시 나타났다. 2025년 중국 남부 강서성과 호남성 사이에 있는 낡은 장터. 그곳에서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번에도 그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는 칼을 팔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 상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은 상인은 말했다. 그 노인은 이번엔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죠. 이번 말은 한국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놀랐다. 왜 한국인가? 왜 그가 중국 땅에서 한국의 미래를 말하는가? 하지만 이는 과거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경계를 넘었다. 시간과 공간, 국가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가올 운을 아는 자였다. 그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5줄. 이번에 5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오. 그 땅은 이름이 조선이었고 지금은 다르게 불리는 나라. 그 나라의 변화가 몰아치리이다. 이것은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오. 사도인이 남긴 예언이 정확히 한국에 대한 것이라고 확인된 것은 그가 말한 5가지 문장의 첫 줄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릴 것이다. 그는 말했다. 2025년이 모든 운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가 말한 5가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 일인가? 2025년 한국 국운 운세 예언 외상칼장수 사도인이 남긴 5가지 미래의 경고를 전합니다. 2부 첫 번째 예언. 이씨 운명을 타고 오다. 사도인이 남긴 5가지 말 중 가장 먼저 회자된 것은 이것이었다. 나라의 머리 될 이는 이씨가 되리라. 허나이는 누구나 아는 이가 아니요 젊고 신선한 바람을 타고 오르리니 기존의 틀을 벗은 자요 낡은 옷을 거부한 자니라. 그 운은 금년 2025년에 크게 모이니 백성은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릴지니라. 큰 이변이 일어남은 누구도 예측치 못하였음이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씨는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한다. 누구나 아는 이가 아니다. 그 말 한 줄에 사람들은 멈칫했다. 이씨는 맞으나 기존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씨가 아니라는 것이다. 젊고 신선한 바람을 타고 오는 자. 사도인은 말한다. 젊고 신선한 바람을 타고 온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신선한 바람은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새로운 흐름을 상징한다. 어쩌면 정당 정치의 바깥 혹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자.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닌 삶으로 변화를 보여준 자. 정치와 행정, 법과 제도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사람들의 피로감을 풀 수 있는 인물. 예언은 말한다. 그는 기존의 틀을 벗은 자이며 낡은 옷을 거부한 자라고. 이 말은 중요하다. 그는 새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인물일 수 있다. 다만 낡은 정치의 언어와 문법을 거부한 자,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자. 사람들은 점차 정치권 밖 혹은 사회적 의제를 이끄는 젊은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5년 운이 집중되는 해. 예언은 명확히 말한다. 그 운은 금년 2025년에 크게 모이니
즉 그 사람의 모든 기운과 기회, 운명의 흐름이 2025년에 몰려든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 아니다. 2025년은 이 인물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뜻이다. 기회는 단 한 번 주어지며 그가 이 해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즉 그는 2025년에 등장해야 하고 2025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며 2025년에 움직여야 한다. 정치적 계보나 조직을 떠나 하늘의 흐름이 그에게 운을 몰아주는 해라는 뜻이다. 백성은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린다. 예언의 핵심은 이 문장이다. 백성은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릴지니라. 이것은 사회적 대립,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국민 사이에 벌어지는 감정의 골까지 포함된다. 즉, 혼란은 전면적이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하나의 통로, 누군가의 등장이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국민의 감정을 수습해야 하는 시대라는 암시다. 그렇기에 그가 젊고 낡은 틀을 벗어난 자여야 한다. 기존의 언어와 프레임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사도인이 남긴 첫 번째 예언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름은 이씨. 정치권 주류와 다르다. 젊고 신선한 흐름을 이끈다. 기존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2025년에 모든 운이 집중된다. 국민의 분열을 수습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지금 드러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쩌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그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예언. 보이지 않는 영적 지도자. 사도인은 이렇게 말했다. 도의 근원에서 온 자, 백성의 마음을 이끄는 자도 나타나리라. 그는 정치와 멀고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 그 말이 곧 법이 되며 그 길이 곧 믿음이 되리라. 그는 종교의 사람도 학문의 사람도 아닌 다만 진심으로 말하는 자일 뿐이거늘 모두가 그를 따라 말하리니 마침내 영적 바람이 이 땅을 감싸리라. 영적 지도자의 의미. 이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와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정치 권력이나 외형적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지닌 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며 신학자나 철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길을 따른다. 그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며 혼란과 불안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진다. 정치와는 멀고도 가까운 곳. 그는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내면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물은 언제나 위기시대에 등장해 민심의 등불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백범 김구나 1987년의 함석헌, 1990년대의 법정 스님 같은 인물. 이 예언이 말하는 자는 정치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정치보다 더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그의 등장은 언제? 사도인은 말한다. 2025년의 중심에 들어서리라. 이는 그 인물이 2025년 중에 등장하거나 그 해를 기점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기대를 이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말하는 자, 생각하게 하는 자, 내면을 일깨우는 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보적이다. 한 명은 외형적 리더십, 정치적 변화를 이끌고 다른 한 명은 국민의 내면과 영혼을 어루만진다. 사도인은 이 둘을 한 해에 함께 등장시키고 있다. 2025년 이 둘이 동시에 떠오르는 해.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해가 아니라 정신적 전환의 해임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예언은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다음 예언은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된다. 천하가 뒤집히고 세계의 판이 갈리리라. 그 말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전체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2025년 한국 국운 운세 예언. 외상칼장수 사도인이 남긴 5가지 미래의 경고를 전합니다. 3부. 판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릴 때. 사도인이 남긴 세 번째 예언은 짧고 강한 말이었다. 천하가 뒤집히고 세계의 판이 갈리리라. 기존의 강국은 기세를 잃고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리라. 동쪽 땅의 백성은 그 중심에 서서 세 갈래의 길을 묶는 구심이 되리니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때를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2025년은 대변혁의 문턱이요 곧 인류의 구도 바뀜이라. 천하가 뒤집힌다. 강국의 몰락. 천하가 뒤집힌다.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의 중심은 서쪽에 있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기술 모든 힘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중심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패권국의 전략은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목소리는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사도인은 이런 흐름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판이 갈리는 일이라 했다. 판이 갈린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고 힘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의 나라가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아니다. 문명 자체의 흐름이 바뀌는 일이다. 새로운 중심의 부상. 한국. 사도인은 말한다. 동쪽 땅의 백성은 그 중심에 서서 세 갈래의 길을 묶는 구심이 되리니. 이 문장은 해석이 쉽지 않다. 하지만 동쪽 땅은 분명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은 서세동점의 주축에서 자신의 길을 잃고 있고 일본은 이미 영향력 있는 중추의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 문화, 산업, 민심 그리고 의식 수준까지 가파른 속도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도인은 이 시기를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구심점 형성이라고 했다. 그것은 세계 속의 조율자, 갈등을 중재하고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운명을 받은 자리라는 뜻이다. 세 갈래의 길을 묶는 자. 세 갈래의 길이란 무엇인가? 한 해석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할 수 있다. 또는 동양, 서양, 남반구의 삼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강한 해석은 지구상 세 가지 주요 문명의 흐름, 즉 물질 문명, 정신 문명, 기술 문명을 한국이 조율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갈등하며 그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인류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갈래를 조율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말은 한국이 세계사의 무대 한가운데에 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도인의 문장은 가끔은 낡은 경전을 떠올리게 만든다.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기다렸노라 말하리라. 이 말은 한국 안에 있는 일부 인물들 또는 정신적 흐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미 이 날이 오리란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다. 역사의 정점, 운명의 시작점이다. 네 번째 예언, 국경의 소멸과 인구의 감소. 사도인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수는 줄어들며 국경은 무의미해지리라. 눈에 보이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인간은 하나의 운명체가 되리니 그 시작이 동방에서 일어나고 그 물결이 서방으로 번지리라. 이제 땅은 그 소유를 다투지 않으리니 그날이 오면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모여 살리라. 그러나 그 전엔 큰 고비와 재앙이 지나야 하리라. 인구의 전환기. 전 세계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출산율은 내려가고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속도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도 그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도인은 이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문명의 전환 신호로 보고 있다. 인류는 늘어나는 것에 익숙했지만 줄어드는 시대에 맞는 철학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인은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하늘의 메시지라 본 것이다. 국경은 무의미해진다. 경계의 해체. 사도인의 예언은 물리적, 행정적 경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점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인간은 하나의 운명체가 되리니. 지금 세계는 국가, 민족, 이념을 넘어 지구 공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질병, 기후, 전쟁, 사이버 재난 어느 하나도 국경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도인은 이 흐름이 경계를 지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이후 인류는 소속과 소유보다는 연결과 책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은 동방에서, 물결은 서방으로. 사도인은 그 시작이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서방으로 번진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매우 상징적이다. 동방, 곧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는 지금 인류가 마주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술의 진보, 인구의 감소, 정체성과 혼란, 국가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새로운 해답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사도인은 그날이 오면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모여 살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세계 정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의식의 통합을 의미한다. 서로를 적대하고 소유와 경계로 나뉜 세상에서 연결과 생존 그리고 조화를 위한 공동 운명체로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도인은 경고도 남겼다. 그러나 그 전엔 큰 고비와 재앙이 지나야 하리라. 그 전에는 파괴와 혼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곧 이어지는 마지막 5번째 예언의 전조이기도 하다. 2025년은 이 모든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해다. 그래서 사도인은 이번 해를 반복해서 말한다. 그는 모든 예언의 기준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예언은 단 하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을 묻고 정리하고 결정짓는 말이다. 2025년 한국 국운 운세 예언. 외상칼장수 사도인이 남긴 5가지 미래의 경고를 전합니다. 사부.
마지막 말과 기회 그리고 침묵. 사도인이 남긴 마지막 예언. 그것은 단정적이었다. 이전의 모든 말들이 앞날을 알려주는 창이었다면 이 5번째 예언은 문을 닫는 말이었다. 마지막 예언. 시간의 끝에서. 이 모든 말은 오직 이 해 2025년에 이르러야 꽃피리니 그 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칼을 거둘 수 있다면 그대는 살아남은 것이요 살아있되 달라진 것이니라. 만약 내가 오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 말을 기억하라. 2025년이 그 모든 시작의 해였노라. 이 예언의 핵심은 시간이다. 사도인은 말한다. 이 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는 앞서 말한 이 시의 등장, 영적 지도자의 출현, 세계 판도의 변동, 국경의 소멸과 인류 공동체의 탄생, 이 모든 것이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해당된다. 내가 다시 와서 칼을 거둘 수 있다면. 이 말은 그가 실제로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의 말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수금이 가능해지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가 칼을 팔고 시간을 남긴 것은 예언을 위한 준비다. 그가 다시 와서 칼을 거둔다는 건 그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칼을 거두는 사람은 살아남은 자다. 사도인은 살아남았다는 말을 육체적 생존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살아남은 것이요 살아있되 달라진 것이니라. 이 문장은 변화에 적응한 자, 새로운 운에 올라탄 자, 그런 자만이 살아남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시대를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 2025년 그 해에 맞춰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바뀌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진 자, 그런 자만이 그의 칼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2025년이 그 모든 시작의 해였노라.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 길이 나뉘는 시작, 한 시대가 마감되고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경계라는 뜻이다. 사도인은 이 해를 마치 역사서의 장제목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에서 2025년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이자 기억해야 할 연도라는 선언이다. 사도인은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머물렀다는 중국 남부의 장터에도 그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래왔다. 잠시 나타났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다만 이번엔 예언의 무게가 달랐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한 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류의 변화, 세계의 전환, 정치의 재편, 영성의 부활, 공동체의 복원. 그가 남긴 것은 하나의 문장들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다. 그가 바란 건 누군가가 해설해주는 뉴스가 아니라 듣는 자 스스로가 자신만의 결론을 갖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언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의 말 속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말한 해 2025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한국 국운 운세 예언. 중국의 외상칼 장수 사도인이 다시 나타나 한국에 관한 5가지 예언을 남겼다. 젊은 지도자의 등장부터 세계 판도의 재편, 영적 인물의 출현, 인구 감소와 국경의 해체, 그리고 마지막 경고까지. 이 모든 말은 2025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